여러분 안녕하세요. 2022년 성균관대학교 인문계 논술 경향 및 유형 제시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균관대학교 인문계 논술 시험의 특징은 크게 네 가지 그 중요한 범주로 나누어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공교육 기반형, 그리고 교육과정 기반형, 텍스트 분석 적용형, 그리고 자유로운 형식, 이 네 가지 키워드가 우리 성균관대학교 인문계 논술 시험의 특징을 반영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공교육 기반형이라 함은 그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성실하게 수행한 학생이라면 누구나 크게 어려움을 느끼지 않고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저희가 고등학교 교육과정과 연계시켜서 일정한 출제 패턴을 매년 유지하고 또 그 시험의 난이도도 저희가 매년 적정 수준에서 일관되게 유지함으로써 학생들이 큰 혼선을 겪지 않고 그 어느 정도 예상 가능한, 그리고 학생들이 충분히 그 정상적으로 고교 과정을 이수한 학생이라면 누구나 어렵지 않게 그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저희 문제를 구성하는 것이 성균관대학교 논술 시험의 첫 번째 특징이라고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인문사회교과를 통합해서 고등학교 교과과정에 기반해서 저희가 문제에 사용할 제시문들을 추출하고 또 필요하다면 저희가 편집하고 수정해서 고등학생들이 쉽게 이해하고 독해할 수 있는 그런 고교 인문사회 교과에 기반한 이런 문제가 출제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저희가 고등학교 교과과정에 기반해서 다양하게 구성한 또는 추출한 여러 가지 텍스트 자료들을 여러분들이 읽고 이해하고 또 비판적으로 분석해서 이 텍스트 분석 이 독해를 바탕으로 해서 주어진 문제에 답을 하는 이제 그런 또 유형이 하나 추가가 되겠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성균관대학교 논술은 어떤 화려한 문체라든지 무슨 현란한 수사라든지 이런 것을 평가한다기보다는 자유로운 형식으로 문제가 주어지지만 그 글쓰기의 형식보다는 학생들이 작성한 답안의 내용을 중심으로 저희가 평가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저희 성균관대학교 인문계 논술 시험의 특징이라고 하겠습니다. 시험에는 총 100분이 주어지고 이 네 가지 주요 범주를 토대로 해서 출제진이 구성한 문제를 이제 학생들이 풀게 되는 것이죠. 성균관대학교 인문계 논술 문제 유형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 유형별로 좀 나누어서 제가 설명을 드리면, 실제 논술 시험에는 세 가지 유형의 문제가 제시됩니다. 첫 번째는 요약형, 두 번째는 평가 및 설명형, 그리고 세 번째는 대안 제시형이라고 부를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요약형 문제는 대개 이제 첫 번째 문제가 됩니다. 문제 1의 경우에는 인문학과 사회과학의 다양한 주제들에 대해 저희 출제진이 집중적으로 토론하고 논의해서 고등학교 교과과정을 충실히 이수한 학생들이 어렵지 않게 이해하고 그 글을 작성할 수 있는 이런 그 문제 영역들을 저희가 이제 선발을 해서 이런 그 주제 영역에 대한 견해 또는 이론을 담은 글들을 저희가 이제 제시문으로 주고, 이 제시문들을 상반된 그 입장으로 분류를 한 다음에 그 각 입장의 핵심 내용을 학생들이 축약적으로 그리고 논리적으로 서술하는 유형이 되겠습니다. 유형 2는 대개 문제 2에 제시되는 문항인데, 문제 2는 그 평가와 이제 설명이 그 주요 과제 또는 주요 요구 사항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문제 2의 경우에는 통계표라든지 또는 그래프라든지 또는 다양한 사례라든지 이런 그 재료들을 활용해서
문제 1에 등장한 제시문들을 통해서 여러분이 그 추출한 두 가지의 입장, 어느 한쪽 또는 양쪽 입장 모두를 반박하거나 또는 지지하는 글을 쓰도록 하는 것이 문제 2번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문제 1에 여러 가지 그 제시문들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되고, 그 여러 가지 제시문들을 특정 현상이나 어떤 이론과 관련된 상반된 두 가지 입장으로 분류한 다음에 문제 2에 제시된 그래프라든지 통계표라든지 또는 사례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쭉 그 여러분이 그 해석을 하고 그 이해를 해서 이 문제 1에 등장한 그 두 가지 입장 중 어느 하나를 비판하거나 또는 그 두 가지 입장 모두를 비판하거나 또는 지지하거나 하는 이제 형태의 그 문제가 제시됩니다. 문제 3은 대안 제시형이라고 저희가 명명을 하는데, 이 논술 시험에 그 등장한 이 핵심 주제, 이건 대개 이제 문제 1에 상반된 입장으로 나뉜 어떤 특정 현상이나 어떤 그 인문 사회과학적인 어떤 주제가 되겠죠. 이 그 다양한 제시문들에서 추출된 두 가지 상반된 입장과 관련해서, 그리고 문제 2에 제시된 통계표라든지 또 그림 자료라든지 또는 사례라든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통합해서 이걸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서로 연결시켜서 문제 3에 제시된 어떤 사회 현안 또는 어떤 특정 문제 상황에 대한 해결책을 여러분이 나름대로 그 고민해서 이것을 논리적으로 서술하는 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1번, 2번, 3번의 문제가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어서 그 문제 1에 등장한 핵심적인 어떤 입장 또는 견해, 이것들을 문제 2에 제시된 사례나 통계 자료 이런 것들과 유기적으로 연결시켜서 문제 3에 제시된 어떤 사회 문제라든지 어떤 중요한 사회적 현안에 대한 여러분 자신의 해결책을 논리적으로 잘 구성해서 서술하는 이런 형태로 그 세 가지 문제가 이제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 3에 여러분이 어떤 하나의 그 관점을 취해서 여러분 나름대로의 해결책을 제시할 때는 문제 1에 등장한 제시문, 문제 2에 등장한 통계 자료나 사례, 이런 그 통계 자료에 대한 해석 뭐 이런 것들이 유기적으로 잘 연결되고 통합적으로 잘 고려되어서 단편적인 어떤 답안을 제시하기보다는 이런 그 통합성과 체계성, 그런 논리성 이런 것들이 갖추어진 답안을 이제 제시하면 3번 문제에서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겠죠. 성균관대학교 인문계 모의 논술 개요를 조금 말씀드리면 2022년도 저희 모의 논술, 인문사회계 모의 논술에서는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저희가 교육과정 범위 내에서 특정 주제를 추출을 하고 이 주제와 관련해서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세 가지 유형의 이제 문제들로 모의 논술을 구성을 했습니다. 2022년 인문계 모의 논술은 전체 주제가 여러분이 친숙하게 느낄 것 같은데요. 이 개인의 자유를 무제한으로 보장할 것인가, 아니면 개인의 자유를 국가가 제한하고 규제하는 것이 필요한가 또는 타당한가에 관한 상반된 입장을 보여주는 이제 몇 개의 제시문들을 문제 1에 저희가 주고, 앞에서 설명드린 것과 같은 자료 해석, 또 사례에 대한 이해, 독해 이런 것들을 유기적으로 잘 연결해서 문제 3에서 어떤 그 사회 현상에 대한 여러분의 해결책을 제시하도록 하는 이런 형태로 세 개의 문제가 구성이 되었습니다. 이 개인의 자유와 국가의 개입이라고 하는 이 주제는 여러분 고등학교 교육과정 내에서 인문, 사회, 경제 이런 교과과정 내에서 그 충분히 다루어졌고 여러분들이 친숙하게 느끼는 주제라고 저희는 믿고,
이 제시문들은 그래서 여러분 교과서의 그 내용 수준에 맞고 또 고등학생들이 충분히 독해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여러 가지 문헌에서 저희가 발췌하고 또 필요하다면 수정과 편집을 가하고 그리고 통합하고 이렇게 해서 그 제시문들이 이제 구성이 되었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전형적인 문제 유형은 이 개인의 자유와 국가의 개입이라고 하는 이 하나의 이제 주제 하에서 문제 1번, 2번, 3번 이 세 개의 문제가 내용적으로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는 이제 그런 방식을 취했고 요약형, 그다음에 평가형, 평가 및 설명형, 그리고 대안 제시형 등 기존 성균관대학교 인문계 논술 시험의 그 틀을 저희가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그리고 주로 이제 저희가 어떤 부분들을 평가하냐면 뭐 이전 저희 학교 논술 시험과 일관되게 독해 능력, 또 어떤 현상이나 또 관점, 어떤 견해 이런 것에 대한 여러분의 비판 능력, 그리고 주어진 자료에 대한 해석 능력, 문제 해결 능력, 그리고 끝으로 논리적 서술 능력들을 저희가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이 모의 논술을 구성했습니다. 이 모의 논술 같은 경우에 그리고 실제로 저희가 성균관대학교 논술 시험 자체도 이제 이렇게 저희가 평가가 이루어집니다만 평가는 어떤 툴을 우리가 활용해서 평가를 하느냐 이것도 저희가 매년 일관되게 유지하는 그 평가의 틀인데요. 우선 전체 평가 100점 중에 절반에 해당하는 50%는 문제에서 요구하는 답안이 잘 작성되었는가 하는 것이 우선 제일 중요하겠죠. 그래서 발문이 요구하는 내용이 충분히 답안에 반영되어 있는지, 그러니까 실제로 문제에서 그 요구하는 물음에 대한 답이 충실히 답안에 등장하는지가 우선 가장 중요한 그 평가의 포인트라고 볼 수 있고요. 나머지 50%는 그 문제의 유형에 따라서 또는 어떤 문제가 주어지느냐에 따라서 그 세부적인 항목의 비중은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틀은 답안의 논리적 전개 그리고 답안의 구성이 얼마나 충실하게 이루어졌느냐가 그 평가 기준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한 20% 정도의 점수가 이제 할당이 됩니다. 그리고 표현, 그다음에 어법 이런 것들이 충실히 준수가 되었는지 이것도 중요한 평가 기준이고 그다음에 답안의 창의성이 나머지 평가 그 부분에 해당합니다. 그 각 주에 제가 적어놓은 것처럼 그 문제의 유형에 따라서 또 어떤 답안을 문제가 요구하는지에 따라서 화면에서 보시는 그 동그라미 2번, 3번, 4번의 비중은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그 문제에서 1번이건 2번이건 3번이건 문제에서 학생들이 어떤 창의적인 사고를 글에 잘 표현하는지를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구성이 될 경우에는 창의성의 비중이 조금 올라가고 나머지 부분은 비중이 조금 내려가고 뭐 이렇게 될 수 있겠죠. 그래서 큰 틀에서 보면 1번 발문이 요구하는 내용이 충실히 반영되었는지 이게 한 50%, 그다음에 나머지 동그라미 2번, 3번, 4번은 문제의 내용, 그다음에 문제에서 요구하는 답안의 내용과 형식에 따라서 비중이 조금씩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모의 논술은 2022년 모의 논술의 경우에는 이 문제 1, 2, 3 세 문제에 다음과 같이 배점이 주어졌습니다. 문제 1에 40점, 문제 2에 40점, 그리고 문제 3에 20점이 배당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과거 저희 성균관대학교 인문계 논술 시험 기출 문제를 이렇게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배점이 조금 달라졌죠 올해. 그래서 큰 변화는 이 3번의 배점이 조금 줄어들었다라고 하는 점을 여러분 이해하시고 이 배점도 매년 큰 틀은 바뀌지 않지만 전체 문제의 구조, 그다음에 그 문제에서 요구하는 답안의 내용 이런 것들에 따라서 조금씩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큰 틀은 저희가 크게 바뀌지 않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문항별 배점이 조금 달라질 수 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문제 1에 40점, 문제 3에 20점은 그대로 유지가 되더라도 문제 2의 경우에 어떤 하나의 큰 문제를 주고 그 문제에 대해서 답을 하게 해서 그 문제에 40점을 배점할 수도 있고, 저희가 앞에 슬라이드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문제 2가 세부 문항 2개로 쪼개지는 경우에, 그러니까 그 문제 2가 문제 2의 1번, 문제 2의 2번 이런 식으로 어떤 그 세부 물음을 포함해서 2개로 쪼개질 수도 있겠죠. 이런 경우에는 그 세부적으로 쪼개진 각각의 문제에 대해서 20점씩을 배점해서 전체 문제 2에는 40점이 배점되지만 이 40점이 반으로 나뉘어서 배분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체 그 100점이 어떻게 나뉘느냐는 큰 틀에서 변화는 없겠지만 세부적으로 이렇게 약간씩 그 배점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짤막하게 성균관대학교 인문계 모의논술 2022년도 모의논술에 대해서 큰 틀에서 저희가 어떤 형식과 구조를 갖추고 모의논술이 구성되었고 각 문항들은 어떻게 구성되었고, 그리고 각 문항에 대해서 어떤 기준을 적용해서 어떤 평가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모쪼록 이 설명을 통해서 여러분 성균관대학교 인문계 그 논술 시험에 대한 여러분의 이해가 증진되고 흥미가 고양되었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번 시간은 2022년도 성균관대학교 모의논술 문제에 대한 세부적인 해설을 제공해 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성균관대학교 인문계 모의논술 문제의 주제는 개인의 자유와 국가의 개입이라고 저희가 이제 설정을 했고요. 이 주제는 고등학교 통합 사회교과, 또 사회문화, 경제, 생활과 윤리 교과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주제입니다. 여러분 이미 친숙하게 느끼시겠지만 이 개인의 자유와 국가의 개입이라고 하는 큰 주제는 자유주의적 정의관, 공동체주의적 정의관, 시민의 권리와 의무 대 국가의 권위와 의무, 그리고 시장 실패와 정부의 시장 개입 등의 그 키워드를 중심으로 고등학교 교과 과정에서 충실히 다루고 있는 이제 그런 주제이고요. 따라서 저희 출제진은 이 주제가 고등학생들에게 낯설지 않은 주제이고 고교 교과 과정을 성실히 이수한 학생이라면 어렵지 않게 치룰 수 있는 이런 문제이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이 2022년 모의논술 문제에는 앞에 총평에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제 총 3개의 문제가 제시가 되고, 지금부터 각 문제에 대해서 제가 구체적으로 그 문제의 출제 취지, 그리고 답안 작성의 포인트, 그다음에 평가 기준 등을 제가 상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앞에 총평에서 제가 설명해 드린 대로 문제 1은 그 주어진 제시문들을 상반된 두 입장으로 분류해서 그 각 입장의 논지를 여러분이 잘 요약해서 서술하라는 문제입니다. 문제 1에 등장한 제시문은 총 3개인데요. 이 3가지 제시문들은 국가가 개인의 자유를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과 국가는 필요에 따라서 개인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 또는 그러해야 한다 라고 하는 그 2가지 입장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주목하실 점은 과거 성균관대학교 인문계 논술 시험에서는 비교적 길지 않은 제시문들을 5개, 6개 또는 뭐 7개 이 정도로 많이 제시하고 학생들이 이 그 많은 제시문들을 빨리 읽어내고 그 제시문들을 상반된 입장으로 분류해서 그 각 입장의 논지를 요약하도록 하는 이런 형태를 취했는데, 2022년 인문계 모의논술에서는 제시문의 숫자를 저희가 대폭 줄였고 그 대신 각 제시문에는
과거 성균관대학교 논술시험에 등장한 제시문들하고는 조금 달리 그 분량이 이제 조금 많아졌습니다. 여러분 그 문제지를 보시면 금방 느끼실 텐데 그 제시문들의 길이가 상당히 길어졌고, 그다음에 제시문들의 숫자는 줄어들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문제 1의 좋은 답안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그 두 가지 핵심적인 이제 요구 사항을 여러분들이 충족을 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문제 1에 제시된 그 제시문 세 가지를 개인의 자유와 국가의 개입이라고 하는 이 핵심 문구를 중심으로 각 제시문에 등장한 이 중심 주장과 그 주장의 근거로 제시된 여러 가지 논리들 또는 사례들,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정확하게 포착해서 국가가 개인의 자유를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과 국가가 개인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는 입장으로 분류하고, 각 입장에 속한 제시문들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방식으로 요약문을 작성하는 것입니다. 이 각 제시문에 등장한 입장을 유기적으로 연결해서 답안을 작성한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뜻인지를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문제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시문 1은 국가가 개인의 자유를 어떤 경우에도 제한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 입장에 이제 속하는 글이고요. 제시문 2하고 3은 국가가 개인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 또는 그러해야 한다라고 하는 입장을 담은 두 개의 제시문입니다. 그래서 우선 여러분은 이 세 개의 제시문을 국가가 개인의 자유를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 즉 제시문 1과 제한할 수 있다는 입장, 즉 제시문 2와 3으로 정확하게 분류할 수 있어야 하고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 제시문들의 난도, 그리고 제시문에 등장한 여러 가지 사례라든지 또는 주장의 근거로 등장하는 여러 가지 현실 사례나 어떤 논리, 이런 것들이 고등학교 학생들이 충분히 쉽게 이해하고 독해해낼 수 있는 이제 그런 수준으로 저희가 구성을 했기 때문에 이 세 개의 제시문을 두 가지 상반된 입장으로 분류하는 것은 크게 어렵지 않을 것이다 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개의 제시문을 두 가지 입장으로 분류하는 것에 더해서 문제 1의 좋은 답안의 그 핵심은 각 제시문에 담긴 이 찬성 또는 반대 입장의 근거를 여러분이 정확하게 포착을 해서 그 찬성 또는 반대 입장의 근거를 유기적으로 연결해서 답안을 작성하는 것입니다. 제시문 1은 국가가 개인의 자유를 어떤 경우에도 제한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입장에서 여러 가지 주장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시문 1에 등장한 다양한 주장들, 그러니까 국가가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에 대한 반대 입장으로 제시된 다양한 주장들을 몇 가지 핵심적인 그 키워드 중심으로 요약을 해보면 크게 세 가지 정도로 그 근거를 우리가 추출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개인의 자유는 그 자체로 존엄하고 가치로운 것이기 때문에 개인의 자유는 무제한으로 우리가 보장하고 신장해야 한다라고 하는 주장이 하나 등장을 하고, 또 인간은 동물과 달리 그 고유성 그리고 개별성, 이런 것들이 충분히 발달할 때 인간의 그 행복을 구성하는 이런 굉장히 중요한 조건이 충족된다. 즉 인간의 행복의 필수적인 조건은 각자 개인의 고유함과 개별성을 인정받고 보장받는 데 있다라고 하는 또 주장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에 더해서 이처럼 각자의 개별성과 고유성이 인정되고 발전할 때 개인이 스스로 자신에 대해서 가치감을 느끼게 되고 또 타인에게 인정받는 존재가 될 수 있고, 이를 통해서 사람들 간의 사회적 연대도 강화된다라고 하는 주장을 제시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즉 국가가 개인의 자유를 제한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반대하는 입장의 근거로 제시된 주장들을 여러분이 잘 연결시켜서
개별성의 자유로운 발전을 위해서 국가가 개인의 자유를 제한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입장으로 요약하면 좋은 답안이 되겠습니다. 제시문 2와 3은 국가가 개인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는 입장인데 여러분이 그 제시문을 잘 읽어보시면 금방 아시겠지만 제시문 2와 제시문 3이 국가가 개인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 또는 해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근거로 삼은 논리는 각기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제시문 2와 3을 같은 입장으로 묶는 것에 더해서 제시문 2와 3에 등장한 이 국가의 그 간섭 또는 국가가 개인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입장의 근거로 등장한 주장들의 차이를 여러분이 섬세하게 잘 파악해서 그 답안의 그런 부분들을 잘 요약하는 것이 그 좋은 답안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제시문 2는 큰 틀에서 국가의 간섭을 적대시하는 일종의 자유지상주의적 관점이 지니고 있는 몇 가지 그 위험성 이런 것들을 이제 경고하면서 공공재나 공공 서비스를 공급하고 또 관리하고 그다음에 소득 재분배 같은 이런 중요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역할이 필수적이고 따라서 국가가 반드시 그 간섭을 하고 개입을 하고 하는 이런 그 역할이 이제 있어야 한다. 그래서 국가는 개인의 자유를 얼마든지 제한할 수 있고 또 그러해야 한다라고 하는 이제 그 주장을 담고 있고요. 제시문 3은 국가는 어떻게 성립된 것이냐면 국민들이 또는 각 개인들이 자신의 권력을 스스로 국가에 양도함으로써 성립되는 어떤 인위적인 인격으로 그 국가 전체 또는 공동체 전체의 평화와 번영 또 공동 방위 이런 것들을 위해서 무제한적인 권력을 지닌다라고 하는 그 주장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의 간섭이 때로는 다소 부작용을 낳을 수도 있긴 하지만 국가의 개입이나 간섭이 없는 상태에서 초래되는 여러 가지 심각한 사회 문제를 고려할 때 국가가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충분히 정당화될 수 있다. 이제 이런 그 논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시문 2와 제시문 3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가가 개인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점에서는 공통되지만 이 국가가 개인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근거로 삼은 그 토대가 되는 생각은 이 제시문 2와 제시문 3이 다르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이 이제 포착하셔야 되고 그것을 이해해서 여러분의 답안에 이 제시문 2와 3의 이런 차이점까지를 고려한 이런 답안을 작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문제 1의 경우에는 여러분 기본적인 독해 능력을 갖춘 학생이라면 어렵지 않게 분류하고 요약할 수 있는 문제이고요. 각 제시문의 입장과 핵심이 되는 논지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이러한 그 논지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같은 입장의 제시문들을 하나의 통합된 글로 잘 요약하고 정리하면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겠죠. 그러나 제시문의 그 핵심 논지를 잘 요약했다라고 하더라도 이를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여러분이 그 분석해서 상반된 두 입장을 그 핵심 내용을 중심으로 정리하지 못하면 좋은 점수를 받기가 이제 어려울 테고 특히 제가 앞에서 강조한 대로 논지 정리 과정에서 같은 입장으로 분류된 제시문 사이에 그 논점에서의 차이까지 잘 반영해서 글을 작성한다면 이제 우수한 답안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제시문 2와 3에 등장한 그런 논점에서의 차이까지 여러분이 답안에 잘 반영하는 것이 중요한 그 요구 사항입니다. 문제 1의 채점은 A부터 F까지의 등급으로 이루어지고 A 등급은 그 제시문들을 올바르게 분류하고 그러니까 국가가 개인의 자유를 제한해서는 안 된다라는 입장과 또는 제한해야 한다,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입장으로 잘 분류하고 제시문 2와 제시문 3의 차이점까지 잘 고려하면서 그 두 가지 상반된 입장의 핵심 논지를 잘 분석해서 기술하면 좋은 답안이 되겠습니다. 제시문 2는 그 B 등급은 제시문들을 올바르게 분류하고 두 입장의 핵심 논지를 잘 분석했긴 했지만
재심은 2와 3의 차이점을 효과적으로 부각시키지 못한 답안의 경우에는 그 B등급으로 이제 평가가 되겠죠. 나머지 등급 그 판단 기준은 여러분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문제 2는 그 두 개의 이제 사례를 제시해 주고 이 두 개의 사례를 토대로 문제 1에 등장한 두 가지 입장을 각각 비판하도록 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 2도 여러분 잘 보시면 저희 성균관대학교 기존 그 문제 2의 유형과는 큰 틀에서는 일관성이 유지가 되었지만 그 세부적인 내용에서는 조금 달라진 점을 여러분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그 문제 2의 사례들을 먼저 여러분께 보여드리면 문제 2의 첫 번째 사례로 제시된 것은 여러분 과거 성균관대 논술시험, 인문계 논술시험에서 흔히 보셨던 것처럼 그 통계 자료를 그래프로 저희가 이제 제시를 한 것이고요. 그래서 이것은 과거 논술시험의 유형과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사례 2는 통계표나 그래프 대신 그 문제 1에 등장한 핵심 주제 또는 이 모의 논술의 전체 주제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례를 저희가 짧은 글로 요약해서 제시하고 여러분이 이 사례에 등장한 이 글에 등장한 핵심적인 내용을 파악해서 문제 2에서 요구하는 답안을 작성하도록 한 점이 기존 기출문제하고는 조금 형식 면에서 다른 점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 사례, 즉 문제 사례 1에 제시된 이 그래프하고 사례 2에 제시된 이 글을 이제 종합적으로 여러분이 이해하고 해석해서 문제 2에 제시된 이 물음에 이제 답을 해야 될 텐데요. 문제 2에서 그 요구하는 것은 사례 1과 사례 2를 여러분이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러한 이해를 토대로 해서 국가가 개인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 또는 제한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두 가지 입장에 대해서 각각 그 비판을 이제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사례 1은 어떤 그 가상적인 국가의 정부가 그 규제 완화 정책을 이제 전면적으로 시행을 해서 그 규제 완화 정책이 이제 그 시행이 되고 나서 그 사회에 어떤 현상이 벌어졌는지를 쭉 이렇게 봤더니 되게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현상들이 뭐냐면 그 소득 수준이 가장 높은 5분위 집단의 실질 소득은 계속 증가를 한 반면에 나머지 집단들은 실질 소득의 증가가 미미하거나 오히려 정체된 이런 현상을 이제 그래프에서 보여줍니다. 특히 소득 최상위 집단인 5분위 집단과 최하위 집단인 1분위 집단 간의 격차가 계속 큰 폭으로 나타나고 이 규제 완화 정책이 그 시행된 지 10년이 지난 시점에 이르면 소위 잘 사는 사람들과 또 그렇지 못한 사람들 사이의 차이가 아주 극심해졌다라고 하는 것을 그래프를 통해서 여러분이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그 어렵지 않은 그래프에서 여러분 쉽게 그 해석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저희는 판단하는데 이 각주에서 주어진 것처럼 그 그림에서 제시된 본위는 국민들의 실질 소득을 5개 구간으로 나누어서 5분위는 실질 소득이 가장 많은 집단이고 1분위는 실질 소득 수준이 최하위인 집단으로 저희가 이제 구분을 했고 이 정부의 소위 민간에 대한 규제 완화를 정책을 전면적으로 시행한 85년 이후 10년 동안 이 각 소득 분위 집단의 실질 소득의 변화 추이를 이 그래프를 통해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앞에서 설명해 드린 대로 소득 수준이 가장 높았던 또는 최상위 소득 수준에 해당하는 5분위 계층의 경우에는 정부가 대폭적인 규제 완화 정책을 이제 시행하고 나자 10년 동안 이 실질 소득이 계속 지속적으로 증가한 반면에 나머지 집단들의 실질 소득은 변화의 폭이 미미하거나 또는 정체된 이제 이런 현상을 볼 수 있고 특히 10년이 지난 시점인 1995년에 이르면 최상위 계층인 5분위 집단과 최하위 계층인 1분위 또 뭐 2분위 정도의 이 소위 하위 계층 간의 격차가 굉장히 심해졌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이제 읽어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그래프에 제시된 이 자료를 통해서 국가가 개인과 기업의 경제활동 자유를 보장하는 정책, 이런 규제 완화 정책은 결국에는 부유한 계층에게만 유리하게 작용해서 결국 10년이 지난 시점에서 심각한 소득 불균형, 또 양극화, 그리고 승자 독식, 이런 심각한 사회 문제가 초래됐다라고 하는 걸 시사하는 이제 그런 자료이고, 이 논리로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무조건 최우선시하고 또 사람들의 가치를 최대한 인정해주면 그 공동체가 평화롭고 풍족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제시문 1의 그 자유주의적 논리를 비판하는 것이 이 문제 2의 첫 번째 그 사례와 관련된 이제 핵심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에 더해서 그림 1에 나타난 그 빈부격차, 소득 양극화, 또 승자 독식과 같은 이런 심각한 사회 문제들을 제시문 2와 연결지어서 자유주의를 비판하는 내용을 추가할 수 있겠습니다. 즉, 자율적인 개인들이 모든 차별을 없애고 인류를 유토피아로 이끌 것이다 라고 하는 소위 그 실리콘밸리의 자유지상주의자들의 주장은 사실은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기업의 이윤을 무한대로 추구하고 이 극심한 경쟁에서 자기들이 우위를 점하기 위한 정치적 의도를 담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 결국 이 그래프에서 보듯이 또는 그림 1에서 보듯이 이 자유지상주의자들이 주장하는 대로 하면 그걸 따라하면 결국에는 소득 불균형, 빈부격차 심화, 이런 심각한 사회 문제들이 나타날 것이다라고 주장할 수 있겠죠. 또 그림 2를 제시문 3과 연계시켜서 인간은 기본적으로 이기적 존재이기 때문에 개인에게 무한대로 자유를 부여하고 개별성을 무한대로 보장해주면 결국 약탈, 또 분열, 빈익빈 부익부, 뭐 이런 이제 문제가 초래될 것이라는 점, 그리고 국민들이 그 신의 계약을 통해서 국가 권력에 절대성을 부여했기 때문에 빈부격차라든지 또 승자 독식 사회라든지 소득 불균형이라든지 이런 문제를 해결해서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 번영을 우리가 추구하려면 개인의 자유를 무제한으로 보장하기보다는 국가 권력이 어떤 형태로든 개입을 해야 한다. 그리고 국민들은 그것을 인정하고 수용해야 한다라고 추가적으로 주장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이 논리적으로 잘 유기적으로 잘 엮어서 답안을 작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죠. 문제 2의 사례 2는 그 또 다른 가상적인 국가 B의 그 사례를 이제 짧은 글로 그 요약해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례 2는 전통적으로 민권보다 국권을 중시하고 개인의 자유나 권리보다는 국가의 권리, 또 국가의 통제,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하던 국가 B가 있는데, 이 국가 B가 1980년대 중반을 기점으로 해서 그 민간에 대한 정부의 통제와 규제를 대폭 없애고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중시하는 이제 민권우위 사회로 변신을 도모했는데, 이런 변화와 더불어서 나타난 몇 가지 중요한 사회 현상들을 쭉 요약을 해봤더니 전체적인 그 창의적인 문화, 또 창의성을 중시하는 그런 사회 풍토, 또 다양성을 중시하고 가치롭게 여기는 이런 문화가 자리 잡기 시작했고, 국내 총생산도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또 첨단 기술 산업 분야의 이 신규 특허 출원 건수도 급증하고, 이런 그 중요한 긍정적인 변화들이 이제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전체 산업에서 농업이 차지하는 비중도 현격하게 줄어들어서 전형적인 그런 그 선진국형 공업 중심 경제 구조로 재편되었다라고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례 2에 제시된 내용들을 토대로 해서 여러분이 금방 이렇게 추론할 수 있는 바는, 국가가 개인의 자유를 또는 기업의 자유를 규제하고 통제하고 하기보다는 개인과 기업의 그 많은 자유를 주고 또 그런 개별성과 자율성을 충분히 보장해 줬더니 이
여러 가지 창의성과 다양성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바람직한 어떤 사회문화적 변화가 생기기 시작하고 그와 더불어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좋은 변화들이 또는 바람직한 변화들이 발생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이해하고 그러면 이것은 국가가 개인의 자유를 규제하고 통제하기보다는 개인의 자유와 자율성을 충분히 보장하고 신장해 주는 것이 사회문화적으로나 또 국가 경제적으로나 굉장히 여러 가지 중요한 그런 긍정적인 변화를 일으키기 때문에 국가는 개인의 자유를 제한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 입장에 대한 지지 증거로 여러분이 활용할 수 있을 테고 따라서 국가가 개인의 그 자유를 제한하고 또는 제한할 필요가 있고 제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제시문 2와 3에 등장한 그 입장을 여러분이 이제 비판하는 근거로 사용할 수 있겠죠. 사례 2의 경우 조금 더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이 사례 2를 토대로 해서 국가의 규제와 통제를 없애고 개인의 자유와 개별성을 우리가 최대한 보장해주면 결국에는 자율적인 개인들이 풍요로운 사회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우선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주장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 논리에 따라서 자유주의의 위험성과 어떤 정치적 의도를 지적하는 제시문 2를 반박할 수 있을 테고 특히 개인의 자유를 보양하고 국가 권력을 축소시킴으로써 오히려 다양성이 존중되고 차별없고 풍요로운 사회 구현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주장을 여러분이 할 수 있겠습니다. 또 사례 2를 통해서 인간은 이기적 존재이기 때문에 공공의 번영을 위해서 국가가 개인의 자유와 개별성을 통제하고 규제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리고 그런 국가 주권은 절대성을 지닌다라고 하는 제시문 3의 주장도 직접 여러분이 반박하고 비판할 수 있겠죠. 그리고 제시문 1과 관련지어서도 개인의 욕망과 충동이 지니는 순기능을 여러분이 이해하게 할 수 있을 테고 개인의 가치를 인정하고 또 자율성과 개별성이 충분히 신장되면 차별과 불평등이 아니라 오히려 사람들을 하나로 연결짓는 이런 사회적 연대의 끈이 강해질 수 있다라는 점에서 제시문 3의 비판을 하는 이런 내용을 여러분 추가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적으로 보면 이 문제 2에서는 여러분은 사례 1, 2를 활용해서 제시문 1에 등장하는 소위 자유주의 옹호론을 비판하고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국가가 규제하고 통제하지 않으면 사례 2에 등장하는 그런 긍정적인 결과가 다소 나타난다라고 하더라도 궁극적으로는 불평등, 양극화, 승자 독식과 같은 이런 심각한 사회 문제가 초래되기 때문에 공동체 전체의 어떤 풍요와 번영 또 평화 이런 것들을 저해할 것이다 라고 주장할 수 있을 테고 사례 2를 활용해서는 제시문 2와 3에 등장한 이런 자유주의적인 이런 관점에 대해서 또는 입장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여러분이 이제 반박할 수 있고 또 사례 1과 같은 이런 다소 부작용이라든지 한계가 있다고 하더라도 궁극적으로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최대한 신장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제시문 1의 입장과 연계시켜서 여러분의 주장을 제시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문제 2에서는 이 문제 1에 등장한 두 가지 입장 중에 본인이 어떤 입장을 옹호하는지하고는 무관하게 여러분들이 주어진 사례들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충분히 활용해서 이 각 입장을 논리적으로 비판하는 능력을 평가합니다. 따라서 사례 1과 사례 2에 제시된 현상을 여러분이 잘 이해하고 문제 1의 제시문들과 연계시켜서 두 가지 입장 각각에 대해서 충분하고 논리적인 비판을 전개한 답안을 우수한 답안으로 평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문제 2의 채점 등급도 A부터 F까지로 구성이 되고 A 답안, 가장 좋은 답안은 사례 1과 사례 2에 제시된 현상을 우선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할 테고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문제 1에 등장한 제시문들과 연계시켜서 이 두 가지 입장 각각에 대해서 충분하고 논리적인 비판을 전개한 답안이 우수한 답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B등급에서부터 F등급까지의 그 평가 기준은 여러분 화면에서 보시는 것과 같습니다. 문제 3은 제시문
늘 여러분이 이제 문제 1에서 읽은 제시문들과 그 문제 2에서 본 이제 사례들을 다 이제 활용해서 정부가 민간 부동산 시장에 개입하는 것을 정당화하거나 비판하도록 하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제가 앞에 총평에서 말씀드린 대로 2022년 모의 논술에서 문제 3은 배점 비중이 기존보다 조금 줄어들어서 20점이 배당되어 있습니다. 문제 3의 핵심은 국가가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과 관련해서 문제 1에 나타난 그 두 가지 입장에 근거해서 여러분 스스로 그 국가의 개입을 찬성하는지 또는 반대하는지에 관한 논리를 이제 전개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국가의 그 민간 시장 개입 또는 국가가 개인의 자유를 규제하고 제한하는 것에 관한 일반적인 이런 어떤 이론적 입장을 실제 사회 문제에 여러분이 응용해서 그 판단의 근거를 또는 여러분 선택의 근거를 논리적으로 전개하도록 하는 것이 이 문제 3의 핵심입니다. 이 문제 3에서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 자신이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개입하는 것에 대해서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를 평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문제 3에 어떤 정답이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잘 이해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개입에 부동산 시장에 정부가 개입하는 것을 더 정답이라고 보거나 개입하지 않는 것을 정답이라고 보거나 이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입장을 하는지는 이건 전적으로 여러분의 자유입니다. 이 문제 3의 핵심은 여러분이 어떤 선택을 하든지 간에 여러분의 선택을 논리적이고 설득력 있게 그 선택의 근거를 서술하도록 하는 것이 문제 3의 핵심입니다. 문제 3에서 그 방금 말씀드린 대로 문제 1에 등장한 그 국가가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에 관한 일반 논리, 그 다음에 문제 2에 제시된 유관 사례 및 자료 이런 것들을 정부의 부동산 시장 개입이라는 특수한 사례에 적절히 적용해서 본인의 선택과 판단의 근거를 논리적으로 제시했는가를 이제 평가하는 것이 그 문제 3에 대한 평가의 핵심이고요. 제시문과 사례를 모두 활용하라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의 선택과 판단을 지지해주는 또는 그것과 일관된 제시문과 사례를 우선 잘 활용해야 하고 그런 사례나 제시문을 잘 활용하는 데 그치지 않고 여러분의 주장과 여러분의 판단과 또는 선택과 반대되는 제시문과 사례에 대해서 반박하는 내용까지 간략하게 포함한다면 이 문제의 조건에도 맞고 풍부하고 또 그 좋은 답안이 될 것입니다. 문제 3에 여러분이 어떤 방향으로 이제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답안의 내용이 이제 물론 달라지겠죠. 그래서 정부가 민간 부동산 시장에 개입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할 경우에 그 답안의 예시를 저희가 화면에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정부가 민간 부동산 시장에 개입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한다고 그러면 그 문제 1의 제시문 1과 문제 2의 사례 2를 유기적으로 연결시켜서 여러분의 그 선택을 이제 정당화하는 것이 이 문제 3의 이제 핵심이 되겠죠. 그래서 예를 들자면 개인의 자유와 개별성이 충분히 발달해야만 인간이 이제 행복을 누릴 수 있고 또 개인의 자유는 존엄하고 그 자체로 가치로운 것이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국가가 침해하면 안 된다. 그리고 이처럼 개별성과 자율성이 충분히 보장될 때 건강하고 풍요로운 공동체를 구축할 수 있다라고 이제 주장할 수 있겠죠. 따라서 이러한 그 입장에 근거해서 민간 부동산 시장 역시 개인이 자율적으로 선택하고 결정하도록 놔둬야 하고 그렇게 하면 결과적으로도 이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통해서 국가 경제도 활성화될 것이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겠습니다. 이에 더해서 이 문제 2의 사례 1과 유사하게 그 부동산을 매개로 해서 발생하는 어떤 부의 편중이라든지 또 빈익빈 부익부 같은 이런 부작용이 생길 가능성도 있지만 부를 축적하려고 하는 또는 부동산을 통해서 부를 축적하고자 하는 개인의 욕망과 충동도 그 자체로 그 개인의 인간성을 이루는 요소로 인정해야 한다라고 주장할 수 있을 테고
이 개별성이 발전된 사회가 되면 사람들의 욕망이나 충동이 부동산 쪽으로만 이렇게 획일화되지 않고 다양한 방식으로 발현되고 또 신장될 거기 때문에 당장의 부작용은 궁극적으로는 해결될 수 있다라고 논리를 전개할 수도 있겠습니다. 결국 사람들이 개인의 자유와 개별성 이런 것들을 충분히 보장받고 또 그런 것들을 신장할 수 있을 때 자기가 공동체의 구성원이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자부심을 이제 느끼게 될 것이고, 그에 따라서 부동산 시장에서 개인의 자유와 국가의 통제 사이에도 적절한 균형점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렇게 종합적으로 체계적으로 여러분의 답안을 이제 구성할 수 있겠죠. 만약에 여러분이 국가가 민간 부동산 시장에 개입하는 것에 대해서 찬성하는 입장을 선택한다면 문제 1의 제시문 2, 제시문 3, 그리고 문제 2의 사례 1을 유기적으로 연결시켜서 본인의 선택 근거를 이제 제시하는 것이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그 답안을 예시로 제가 좀 들어드리면, 사람들은 그 스스로 자기 욕구를 통제하기가 어려운 존재이고 어떻게 해서든 자기 이익을 이제 극대화시키려는 그런 이기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공동체 안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그런 사건이라든지 또는 소득 재분배 같은 이런 일들은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규제하고 또 필요하다면 통제를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 선택, 여러분 선택의 기본적인 그 이제 근거가 되겠죠. 이러한 틀에서 부동산 시장을 전적으로 민간 자율에 맡겨두면 결국에는 이기적인 그 인간의 욕망, 또 이런 인간의 이기적인 이런 그 행태 이런 것들 때문에 부동산을 통해서 부를 축적하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의 이기적인 욕구를 제어하기가 어려워지고, 부동산 가격 폭등, 또 부동산을 매개로 하는 그 빈부격차가 심화된다든지, 그리고 그에 따른 사회 갈등과 불평등 이런 문제들이 갈수록 심해질 것이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에 더해서 문제 1의 제시문 2에 등장하는 그 반국가주의의 이면에 있는 위험성을 경고할 수 있을 테고, 부동산 시장에 대한 정부의 규제와 통제는 공동체의 번영과 안녕을 위해서 국민들이 합리적으로 선택하는 수단으로서 그 절대성을 수용하고 인정해야 된다. 이렇게 그 제시문 3에 등장한 문제 1의 제시문 3에 등장한 주장들을 활용해서 여러분의 주장을 덧붙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개별성이 이제 심각하게 훼손되면 문제 2의 사례 2와는 달리 국가 경제에도 악영향이 초래될 수 있다. 뭐 이런 거를 이제 인정하면서도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되 개입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수준으로 개입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주장을 덧붙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문제 3에서는 여러분이 국가가 또는 정부가 민간 부동산 시장에 개입하는 것에 대해서 찬성하는 선택을 하든 아니면 반대하는 선택을 하든지 간에 어떤 선택을 하는지는 중요한 문제가 아니고, 여러분의 선택을 정당화하는 논리로서 문제 1과 문제 2에 주어진 제시문들과 사례들을 여러분이 충분히 활용해서 그런 사례들과 제시문들을 유기적으로 체계적으로 잘 연결지어서 여러분의 선택을 정당화하는 그런 글을 설득력 있게 논리적으로 작성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문제 3의 핵심입니다. 따라서 문제 3의 채점 등급 역시 찬성 또는 반대 중 하나를 여러분이 분명하게 선택해서 답을 하고 그 제시문과 사례들을 여러분이 유기적으로 잘 연결해서 체계적이고 논리적으로 여러분의 선택을 정당화할 경우에 좋은 등급을 이제 받을 수 있을 테고, 나머지 등급의 평가 기준들은 화면에 제시된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문제 3에서 유의하실 점은 문제 3에 대해서 여러분이 답을 하실 때 찬성도 하고 반대도 한다. 그러니까 국가가 정부의 부동산 시장 개입하는 것에 대해서 찬성하는 것도 나름 그 논리적으로 이게 충분히 정당화될 수 있고, 또 반대하는 것도 정당화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양비 또는 양시론적인 답을 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양비 양시론을 제시하는 것만으로는
양쪽 다 옳다 또는 양쪽 다 그르다라고 하는 그런 식의 단편적인 답을 제시하는 것만으로는 좋은 점수를 받기가 어렵고, 앞에서 제가 반복적으로 설명드린 대로 반드시 찬성 또는 반대 중 하나를 분명히 선택을 해야 하고, 여러분의 선택을 정당화하는 논리적인 글을 작성을 하되, 여러분의 선택에 대한 어떤 비판적 관점 또는 비판적 입장까지를 고려하는 이제 그런 답안이 좋은 답안으로 인정받을 수 있고, 단순히 양쪽 다 옳다, 양쪽 다 그르다는 식의 그런 양비, 양시론적 답안을 작성하는 것만으로는 좋은 점수를 받기 어렵다라고 하는 점을 반드시 이해하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2년 성균관대학교 인문계 모의 논술 문제에 대한 세부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모쪼록 이 모의 논술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성균관대학교 인문계 논술 시험에 대해서 조금은 좀 친숙해지고, 또 어떤 유형의 문제들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출제가 되고, 각 유형의 문제에서 출제진이 요구하는 세부적인 내용들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좋은 답안을 작성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이 충분히 이해하고, 그 성균관대학교 모의 논술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이 그 여러 가지 이해를 좀 높이고, 또 많은 우수한 학생들이 성균관대학교 모의 논술 문제를 통해서 실제로 성균관대학교에 그 지원해서 함께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꼭 찾아오기를 고대하면서 2022년도 인문계 모의 논술 문제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